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북한 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에서 농성을 했죠. 자유한국당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살인마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살인마 김영철에게 쇳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고 반역행위다. 그런데 김영철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 군사회담 때 북측 대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을 밟으면 사살할 대상이라고 하는 김영철은 당시 판문점 남측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죠. 남쪽 당을 그때 이미 밟은 겁니다. 그렇게 사살을 하고 싶었으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그때 했어야죠.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사살하는 대신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남북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 갈등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 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길 기대한다. 김영철을 두고 이렇게까지 환영의 논평을 냈으니 반역은 자유한국당이 그때 이미 한 거죠. 그럼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통일대교에서 농성을 해도 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먼저 반역이다. 김어준의 지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감기는 어때요? 네, 좀 많이 나았는데 여전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코 맹맹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목소리가. 울림이 있는 거죠. 별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코, 이 뭡니까? 비강에서 나오는 소리가. 울리는 예. 소리가 더 낫다. 예, 감기에 좋은 점도 있네요. 자, 이 보수의 김영철 사살 프레임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대교에서 모두들 몰려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퍼포먼스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어요. 네, 드러누웠습니다. 풍찬 노숙이죠. 근데 당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집권할 시절에 김영철 환영 논평이 있었다고 했는데 TV조선에서도 격이 높아진 군사회담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의지 없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김정은이 대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칭찬하고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명칭도 어려워요. 군사열 1위거든요. 황병서 최룡의 노동당 비서도 마찬가지고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은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왔어요. 예, 네. 그랬죠. 그때 김무성 전 대표하고 웃으면서 학사하고 같이 사진 찍고 헤헤 웃고 있습니다. 예. 군복 입고 참석했어요. 군복 입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논의되려면 연평도 포격의 책임자 황병서 즉각 체포해야 되거든요. 사살하거나. 하여튼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모두 한 분씩 모셔가지고 쟁점이 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아우시 위원장 폐회식을 앞두고요. 결산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히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수촌과 경기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면서요. 여러 이유에서 IOC는 평창 올림픽에 크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하이라이트로는요. 바흐 위원장은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출전을 꼽았습니다. 폐막식 때 칭찬해야죠. 칭찬해야 되는데 이 남북 공동 입장과 남북 단일팀 출전이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면 이건 종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면 종북이 되는 건데. 근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면 입장권도 초과 판매했다고. 예, 판매율을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이 초과 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초과했다라는 점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동계올림픽 역대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유료 관중도요. 그러니까요. 이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동계올림픽 이전에
저기 하계올림픽도 그랬는데 이게 적자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올림픽 해봐야 시설만.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 올림픽 끝나고도 시설이 폐허가 된 것도 계속 보도됐었는데 이번에는 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조직위가 그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재정을 달성했다라면서요. 흑자 재정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 실패할 것이다 혹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은 일본 보도가 가장 심했어요. 일본 관련 보도를 주기적으로 저도 챙겨봤는데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다. 이런 보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없었는데 일본에서만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악이다. 그리고 뭐 얼어 죽는다 가면 이런 보도하고 이상한 보도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뭐 남북 공동 입장이나 그 단일팀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보수와 같은 입장 이해를 같이 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우리 보수와 이 아베 정권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입장이 매우 유사했다. 예, 그 외에 유사한 지점도 많지만 하여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외신도 되게 많죠. 예, 네, 그렇습니다. 외신 평가 대부분 긍정적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IOC도 엄지를 치켜 세운 올림픽 운영이었다면서 선수촌이 완공되지 않았던 2016년 리우 올림픽과 비교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타임지도요. 훌륭한 빙질과 설질 덕에 경기장에서 신기록이 쏟아졌다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애쓴 결과다라고 했고요. 미국 CNN은 미래 기술이 집결된 올림픽을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먹고 자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준 게 큰 힘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올림픽 때 뭐 앞에는 칭찬하고 뒤에는 뭐라고 할 때 항상 나오던 게 먹고 자는 문제였거든요. 선수들의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그 어떤 식성과 그렇죠. 또는 뭐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도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번에 선수촌에는 메뉴판이 18페이지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요리사 180여 명이 한식, 양식, 할랄푸드까지 다양한 음식을 이걸 잘 제공했다고 합니다. 먹는 걸 잘해줘야 돼요, 선수들한테. 네, 폭스뉴스가 칭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먹는 걸 잘해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먹는 걸 아주 잘해줬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이번에 여러 종목에서 처음 본 봅슬레이 메달 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예. 스켈레톤은 뭐 전망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컬링도 그렇고. 네, 새로운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이 가진 재미에 눈을 떴잖아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근데 이 동계올림픽은 대부분 장비가 있어야지 하는 종목이 많아요. 그 시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봅슬라이 그렇죠. 어떻게 탑니까? 설상, 빙상 다 예. 필요하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도 그렇기도 하지만 설비도 없고 그래요. 저는 아쉬웠던 게 동계올림픽 볼 때마다 아쉬웠던 게 우리 일본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그것도 쇼트트랙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에서 메달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시아 동계올림픽 메카로 평창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시아 봅슬레이 센터, 아시아 스켈레톤 센터, 아시아 컬링 센터에서 아시아 선수들을 겨울마다 이렇게 모아서 대회하고 물론 아시안 동계아시안 게임도 있지만 네, 지금 유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지사 신났겠죠, 이제. 제일 신난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변을 좀 넓혀서 아시아 선수들도 이런 스포츠의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보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주. 예. 그저는 특히 컬링. 네, 그렇죠. 그거 왜 하나 싶었거든요, 맨날.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이전의 올림픽 때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저거 왜 하나, 저 쓸데없이 바닥질 저거. 네, 청소하는 것 같고, 굉장히 무의미한 게임 같았는데, 역시 재미를 아니까, 예. 즐거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여튼 아시아 저변을 넓히는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 대표단 또 미국 대표단 소개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미 라인, 대북 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죠? 네,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남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폐막식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위급 대표단이 나와서 이번에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카는 북한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방카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지. 지난번 펜스 부통령의 대실패, 사실 이거 대실패였거든요. 외신들도 외교는 대패했다, 미국이 완패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많았고, 펜스 부통령이 돌아와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예. 그렇게 촌스럽게 세련되지 못하게 했었어야 하느냐 메시지 전달을. 근데 이번에 미국 대표단에 만약에 정말로 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으면 포함되지 않았을 인물들이 있어요. 네, 앨리스 누커 미국 NSC 한반도 보좌관을 포함해서요. 여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도 보면은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이거든요. 북미국. 예. 담당자예요. 육자회담 때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라인업이 돼 있는 거 보면 이방카는 페인트 모션이고 만약에 대북 관계, 북미 관계 문제에서 보자면 실제로는 이들이 만난다는 얘기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접촉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라인업들이 각각 북한과 미국에서 이렇게 쭉 왔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도요.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미국이 협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최대 규모 제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최대 규모 제재를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근데 진짜 보도할 내용은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연설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희망하건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뜬금없이 던졌습니다. 예, 최대 규모 제재를 얘기하면서 뒷부분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지켜보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상단을 대북 라인 또 북한에서도 이렇게 대미 라인을 보낸 것이 이미 이야기가 됐고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최대 규모 제재를 일부러 발표한 것이다. 뜬금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도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진행이 물밑에서 됐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 보면 과거에 지금 김영철 사설 얘기 나오는데 아웅산 폭파 같은 그런 사건 뒤에도 대화를 했죠. 남북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세동 안기부장과 박철원 특보가 북한을 가서요.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스 뉴스도 마찬가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요. 그런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문건 제목은 VIP 보고입니다. 작성 시점은 2009년 중반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스모킹건입니다. 이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물론 삼성이 이미 인정했고, 예. 인정했는데,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BIP한테 보고를 한 문서의 내용이에요.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 소송 비용은 12만 5천 달러씩 매월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 예. 그 문건에 쓰여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쪽은 알지도 못했고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BIP 보고 문건이 나와버렸네요. 예, 이거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어제 아들 이시영 씨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확정이고요. 예, 남은 가장 큰 갈림길은 그거겠죠. 구속 기소하냐, 불구속 기소하느냐.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구속 기소로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이제 검찰 나름의 정무적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된 역사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드문 역사라고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검찰은 정무적 고민 혹은 판단 이거 도대체 사안으로는 당연히 구속이죠. 사안으로는. 사안 놓고 보면 뭐 명백한데 근데 저는 검찰이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무적 정치적 고민을 검찰이 왜 합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또 해당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네,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예. 아니,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예, 미투 운동 관련해서 자체 민의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열기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그래서 자체 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뜨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나할 게 없어요. 예.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는 뉴스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을 했어요. 예.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의 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의니까 빚이 있습니다. 큰 빚이. 뭐냐면 낙검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가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은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달인가 있다가 박은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이 숨겨진 잊혀진 이야기인데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박람회 야권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까지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통 이제 제 소개를 하거든요. 인천 중구동구 강화 홍진이 안상수입니다. 이렇게. 그건 양해를 좀 하셔야죠. 하시죠. 네.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중구동구요? 네. 네. 중구동구 강화군 옹진군. 네. 인천 중구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제 지역군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비례이기 때문에. 네. 비례 다른 얘기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가 비례로 나왔다가 이렇게 지역구 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 의원들을 아직 그죠? 네. 아주 그래 조금 좀 아주 멀었다. 비중을 좀 덜 두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 의원들은 저희가 잘 안 쳐주는데. 이 저련은 이제 3선급. 3선급 비례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쳐주십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국회에 가시면 또 안 쳐주시잖아요. 비례니까. 국회 내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따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고 계시는데 여야가 여기서는 이 방에서는 어제는 아주 큰 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예. 우선 밤샘 시위를 하신 쪽이니까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밤샘 시위까지 했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시절 2010년 3월 26일 새벽 그야말로 북한에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을 시킴으로 해서 46명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야말로 물속에서 그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평택에서 연결식을 하고 대전의 현충원까지 가서 안장을 시킨 함께한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 지금 그 김영철이 바로 그 공격을 한 부서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런 축제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막아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밤샘을 하면서 막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의원님?
저는 잠깐만요. 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희 규칙을 잘 모르실 텐데 초반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중간에 알아서 상대방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예, 오늘은 여당 탄압을 좀 총수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자꾸 끊고. 저는 이 김영철 같은 사람이 뭐 그야말로 전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선일보도 2014년 사설에서 전범이라고 했는데 전범이 대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죠. 불쾌하죠. 그러나 그 조선일보에서 쓴 그대로 그게 남북이 참 현실이고. 2014년에 쓴. 그렇죠. 예, 이번이 아니라. 예. 그때 조선일보가 쓴 논술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상대해야 되는 게 남북 대화 현실인 겁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죄송합니다. 계속 야당만 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집권당을 여러 차례 했고 오랫동안 해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년 동안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때 남북 대화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야당일 때 당시엔 야당이었죠. 당대표 할 때는 김정일이 내주는 전세기 타고 북한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전례들을 다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해방 놓기밖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지금 우리는 그 지난번에 뭐 김영남인가요? 혹은 또 뭐 김여정인가? 그 김정은이 동생 요구 그럴 때도 반대를 하지 않았죠. 이 김영철이는 특별한 경우다. 우리나라를 공격한 정말 그 수괴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2014년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쪽 북측에 말하자면 저 대표로 판문점에서 만날 때니까 그때는 뭐 그쪽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보내고 뭐 그쪽 대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20년에 걸쳐서 삼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온 정성을 모아서 세계인의 축제를 한 것인데 여기에 세계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88올림픽은 우리 산업화의 꽃이었다면 이것은 세계화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이것을 괜히 그런 북한의 전쟁범을 정말 축제의 한마당에 그것도 마무리 짓는 데 갖다 세운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이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더라도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사람을 이런 것이 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통령이 너무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해야죠. 네. 너무 평화적으로들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함 폭치 뭐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역이 만약에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 누굽니까? 황병수 아닙니까? 그 황병수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악수하고 국회 왔을 때 크게 웃으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집권해봤으니까 지금 시장도 해보셨으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 숙제는 누구나 지고 있는 숙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려운 숙제인 거 알면 문제는 제기하되 그러나 크게 봐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거의 뭐 깽판 놓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김영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누구도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김영철만 안 되고 근데요. 잠깐만. 저희들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칼 폭파나 연평도 표격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수계는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물론. 수계는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졸견은 안 된다는 겁니까? 수견은 만났잖아요. 그러나 비밀 회담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전세기 줬잖아요. 그것은 근데 무슨 그런 거는 예가 됩니까? 일종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아니 그 상황이 자유한국당에 처한 상황이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을 모시다 놓고는 축제에다가 전쟁광을 마무리하는 데서 직접 우리나라를 공격한 군인의 그 경찰의 총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이거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지네들 하는 걸 환영하는구나.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6.25 때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봉기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인을 오판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저는 그 자유한국당이 이번 올림픽에 대해서 처음부터 의기장을 놓지 않았다면 평양 올림픽이니 뭐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이 올림픽을 평화의 제전으로 만들려고 하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 않았다면 많이 도와주고 같이 하는 속에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면 제가 100보 양보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올림픽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었잖아요. 그리고 올림픽 우리 선수들이 얼마나 선전했습니까? 그거 통일대회 가서 연전홍성할 때 우리 컬링 선수들이 시합하고 있었습니다. 그 응원했으면 금메달 땄을 거예요. 그 처음에 우리가 계속 초를 쳤잖아요. 그리고 지금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 그렇게 시비 걸면 안 되죠. 정쟁을 안 하겠다 해서 일체 우리도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김영철 건에 대해서만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 이것은 잘못하면 북에도 사인을 잘못 주는 것이고 또 우리의 우방 UN 우리를 지금 지지해서 북한을 압박하고 북한을 비핵화를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방들에도 잘못된 사인을 주게 됐구나.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 편에 서가지고 세계적인 이런 제재를 혹은 이런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압박하려는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 대한민국에서 또 혹은 문재인 대통령이 김을 빼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오해를 줄 수 있게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나을 겁니다. 그 대북 압박의 국제 공조는 한치의 틈도 허용치 않겠다는 것은 분명하게 밝혔고요. 미국하고도 저는 그렇게 긴밀하게 대화를 통해서 보조를 맞추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김영철이 온다 그랬을 때 미국이랑 대화 없이 협의 없이 받아들인 건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 문제 제기는 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나가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은 정치를 뭐 오래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렇게도 자유한국당이 왜 저럴까라는 의문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제 해석은 뭐냐면요. 올림픽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치러지고 우리 선수들이 선전하니까 이 성과를 문재인 대통령이 가져갈까 봐 그냥 해방 놓는 거예요. 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그 당에 두 분의 국회의원들이 비리 의혹으로 지금 수사받고 있잖아요. 그거 물타기 하는 겁니다. 아니, 전혀 그거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고 안 그러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돼요. 사실은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평창올림픽에 관한 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아주 크게 덕을 보신 분이죠. 우리가 저도 이제 뭐 과거에 그 정치 아시안 게임도 인천에서 유치원을 하고 애를 많이 썼었습니다만 평창올림픽 유치원을 하고 우리 MB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고 실제로 유치하는데 성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그것에 관한 어떤 열매라고 그럴까 이런 것을 국민과 함께 그것을 뭐 이렇게 그야말로 향유한 것은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저거는 이렇게 뭐 반대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이런 상황이 그 제2의 월남화가 되는 게 아니냐 이런 걱정도 사실 합니다. 제2의 월남화라는 건 좀 설명해 주시면요. 그 결국 이제 월남에서 월맹과 월남이 싸워가지고 그런데 미국이 철수함으로 해서 공산화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한 30여 년을 굉장히 고생을 하죠. 그런 상황 우리도 잘못하면은 이렇게 뭐 미국과 이렇게 어깃장이 나서 미국이 그냥 아이고 한국 뭐 과거에 에치슨 라인처럼 6.25 촉발시킨 그렇게 해서 슬쩍 물러나고 그럴 때 그냥 어물쩡하고 이렇게 북한이 넘어와 가지고 미군 철수하고 적화 통일되는 그렇지. 네, 그런 그렇게 되는 상황을 경우에
예, 그래서 걱정하시는 우리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자꾸 반발을 해가지고 이 평양에서 혹은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이 만만치 않구나. 자기들이 뭔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줘야 되겠구나. 적어도 비핵화를 가지고 대화를 출발하고 그래서 남북 통일이 정말 돼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 주지 않으면은 이렇게 슬슬슬슬 하다 보면 환영하는 것처럼 지난번에 뭐 대통령께서 그냥 그 북에서 온 사람들은 얼마나 그렇게 표정이 그냥 한 30년 만에 만난 오누이처럼 뭐 그렇게 하셔서 좋습니다. 같은 민족이니까. 북한이 착각할까 봐 걱정하시는.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는 거고요. 북한을 우리가 환영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북한의 존재 자체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인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정치는 현실이니까 대화를 통해서 긴장을 낮춰야 되는 겁니다. 또 하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미공조해야죠. 한미동맹이라는 게 굳건하게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대통령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당국자가 한국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하는 소리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해요. 제가 국방위원회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자주 국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북한이 걱정이 되면 북한의 남침이 걱정이 되면 국방을 튼튼히 해야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요. 국방 예산이 증가율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해마다 8.9%씩 올려서 평균. 그런데 이명박 정부 때 5.2%로 뚝 떨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더 합니다. 4.9%로 떨어졌어요. 저희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안보 약하다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핵잠수함도 도입하겠다고 그러고 미사일 중량 풀었잖아요. 수건사비인 풀었잖아요. 근데 그렇게 국방에 대해서 턴질을 하고 있는 우리 보고 북한을 무슨 환영한다고 얘기하고 맨날 노크 기순이 뭐니 안보 구멍은 다 난 사람들은 마치 안보를 지킨다고 하면 이런 어불성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일단 핵의 균형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이 지금 6차 실험까지 성공을 하고 그런 마당에 우리는 지금 비핵화에 계속 국제적인 비핵화에 공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지금 전략 핵무기는 배치를 해야 된다. 균형이 필요하죠. 그 최대 방어를 하는 것이 방어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결국 평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자는 것이고 또 그것이 안 되는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은 비핵화를 전제로 협상을 하고 평화를 주장하고 나와라 그런 뜻입니다. 저희가 비핵화를 계속 주장하고 있고요. 이 논란과 관해서 제가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가 악수를 하면 대통령 취급을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겠다. 예. 취급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한나라의 대통령이 인정하고 안 하고가 야당 정치인 한 명이 결정할 일입니다. 국민이 표로 뽑은데 그건 뭐 할 수 있는 얘기가 넘어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중 연설을 하다가 조금 앞서 나간 걸로 봐야지. 뭐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전후 맥락으로 보면 이분은요. 그냥 그것을 좀 비판적으로 얘기한 것이고 약간 이게 레토릭에 불과하다. 레토릭이죠. 그건 뭐 원고 보고 읽은 건 아니에요.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도 막말했던 분이에요. 전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일국의 대통령 이렇게 대하면 안 되죠. 우리도 예를 들면 모든 연사가 가서 보면 나도 유심 들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깍듯이 왜냐하면 말을 막 하다 보면은 뭐 그냥 반말도 나오고 이럴 수가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서는 그렇게 한 건 사실이고 그 이제 김무성 대표가 조금 약간 격앙이 돼서 그런 표현을 한 것은 사실인데 원고를 읽은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우리 안상수 의원님이 인천시장 하셨잖아요. 인천시장 하고 있는데 당시 야당 시의원이 당신을 시장으로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저 인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에요? 물론인데 이제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긴 하죠. 사과해야죠, 그럼요. 당을 대표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근데 이 논리는 제가 한번 다시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의원님. 뭐냐면 그 남북 군사회담은 어쩔 수 없지만 근데 이 축제인 올림픽에 참석하는 거는 완전히 다른 일이다. 근데 2014년에 황병서도 아시안 게임에 참석했거든요. 폐막식에. 이건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뭐 일단 아시안 수준이기 때문에 괜찮나요? 굳이 따지자면 어떤 그 희생의 차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연평도와 천안함에 뭐 굳이 따지자면 뭐 이제 그런 게 있을 수 있고 또 이번에 어떤 그 성격에 있어서는 이게 잘못하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 당시는 그게 마지막 날 왔었거든요. 폐막식만. 근데 이건 처음서부터 끝까지
그냥 우리가 환대하고 뭐 그래서 지금 요번에는 뭐 선수뿐 아니라 응원단서부터 무슨 예술단서부터 해가지고 선수는 그냥 연합운명인데 뭐 한 700~800명이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판이니까 마지막까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결국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워놔야지. 이것도 다 기록이니까. 이게 도대체 그리고 하나의 그 역사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런 내용을 북한도 알려주고 우리 우방들한테 알려줘야 대한민국이 살아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처음서부터 끝까지 전부 다 환영 무드로만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이게 뭐 자기들끼리 그냥 얼렁뚱땅 해나가지 이게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똑같은 범죄자인데 5년형 받은 사람하고 10년형 받은 사람을 다르게 대접해야 된다는 거는 죄송합니다. 그것도 좀 설득력이 없는 것 같고요. 저는 군사회담은 된다. 저는 군사회담이면 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차라리 평화의 제전이니까 이런저런 험이 있더라도 좀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도움되는 평화 쪽으로 가려고 하는 노력은 그럴 수 있으나 군사회담이야말로 군사적 문제를 다루는 팽팽한 긴장의 상황이면 파트너가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걱정하는 것은 전범이 나와도 되고 올림픽에 오면 안 된다. 걱정하는 것은 이제 북한의 위장 평화 공세죠. 사실 이게 다 위장된 평화 공세. 위장된 평화 공세일 수 있고 또 계속. 이런 걸로 해서 자꾸 시간 벌면서 자기들이 핵은 완성하고 우리는 무장 해제하고 또 우리 자유방과 미국한테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목소리가 강력한 이런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건 회방이 아니고 그런 목소리 있다는 정도로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은 목소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통일대교 목소리가 아니라 거의 몸짓이에요. 거의. 온몸으로 저항하고 있으니까 그건 좀 과하다 싶고요. 몸짓 언어죠. 그리고 그 혹시나 정치에서 중요하죠. 몸짓 언어. 혹시나 걱정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저희는 안보태세는 빈틈이 없고요. 국방비도 계속 늘려가고 있고 첨단 무기도 많이 들여오고 있고 군의 사기도 더없이 높습니다. 또 그 강한 군대 만들기 위해서 국방계획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한미 공조도 물살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뭐 위장평화 공세에 넘어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고요. 다만 미국도 인정하고 저희도 인정하듯이 최대한 압박을 통해서 대화회장으로 끌어내자는 거잖아요. 대화로 나오는 기미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잡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와서 김영철이가 와서 북미 대화 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미국도 그게 진정성이 있다면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 경우에 사실은 그 우리가 오히려 상대방을 더 압박하는데 공조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가 있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이 미국에서 아주 최대한의 제재를 지금 한다는 것이 이제 보도가 됐고 또 이것이 작동하지 않으면은 다른 옵션이 있다. 뭐 거의 군사적인 옵션에 대해서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고 막 이렇기 때문에 이제 대화의 용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좋습니다. 아무튼 좋은데 이것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실망을 한 것은 대통령께서 김여정 등 그때가 실세인데 그때 왜 비핵화에 대한 것이 한마디도 없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그 걱정을 하는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괜히 립서비스나 하고 그림만 나와서는 안 된다. 이런 차원에서 걱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제 문제 제기는 자유한국당이 충분히 했으니까 이제는 국회로 돌아오셔서 국회에서 논의하고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죠. 민생이 지금 급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문제 제기 충분합니다. 이쯤에서 이제 정상화하죠.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다만 너무 쉽게 동의해 주시니까 이제 다만 오늘 오후 3시에 우리가 청계광장에서 수십만 명을 모시고 거기까지만 하고 보고를 하고 우선 그다음에 판단을 할 겁니다. 수십만 명 다 나오기로 약속됐나요? 이따 보십시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2부답지 않게 약간 심심하게 진행됐습니다. 이철희 의원, 안상수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이철희 의원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올림픽이 끝이 났고 그리고 개식, 폐식도 끝이 났죠. 개폐식도 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은 개폐식을 연출한 송승환 감독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셨고요. 예. 네. 우선 소감 한마디 해주시면요. 글쎄요, 아직은 좀 얼떨떨하고요. 지금 어제 끝나고 자고 일어나서 얼마 안 돼서 그것도 조금 이따 스타디움 나가서 지정해야 되기 때문에
글쎄요, 아직은 좀 뭐 그냥 멍하네요. 스타디움 나와가지고 뒷정리 뭐 하십니까? 일단 제 방 빼야죠. 방 빼야되고. 결과는 만족스러우십니까? 예, 어쨌든 저희가 계획했던 거는 거의 달성이 됐는데 사실은 날씨 때문에 그저께도 저희가 마지막 리허설을 안개 때문에 중단했어요. 아주 심한 안개가 있어서요. 예. 또 그저께 리허설은 강풍 때문에 또 중단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 날씨가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정말 그 하늘이 도우셨는지 제가 여기 평창 와 있는 동안 유일하게 딱 2번 날씨가 좋았어요. 개막식 날하고 어제 폐막식 날이요. 그래서 정말 기적 같은 날씨라고 다들 저희 스태프들은 어제도 뭐 하나님께 감사했죠. 날씨 말고 혹시 뒷이야기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거 알고 보면 5분 전에 완성됐다든가 뭐 이런 에피소드 없어요? 예. 그런 거 좀 풀어주세요. 개막식 때는 뭐 남북한 선수 공동 입장이 갑자기 그 전날 밤에 결정돼서 되게 힘들었었고요. 폐막식은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제 뭐 드론을 라이브로 띄우기로 했는데 역시 그 드론도 날씨에 되게 민감한 거라서 드론을 띄울 수 없을지가 이제 계속 어제 아침서부터 고민거리였었고요. 그 외에는 뭐 계획식보다는 일정이 짧고 리허설 일정이 짧고 해서 리허설이 부족한 것 때문에 가장 고민이 컸었죠. 혹시 요거는 좀 아쉬웠다. 이게 연출한 대로 잘 안 됐다 이런 거 없었어요? 어제 폐막식은 저희가 연출한 대로 그대로 잘 흘러갔어요. 사실은 리허설 때 많은 부분이 에러가 있었는데 어제는 큰 에러 없이 갔기 때문에 뭐 그런 특별한 일은 없었어요. 개막식은요? 개막식에서는 좀 문제가 있었죠. 그들은 좀 눈치 못 챘는지 모르지만. 그거 알려주세요.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VIP께서 입장하시고 그쪽으로 시선이 쏠린 사이에 우리는 중앙무대 리프트를 내려서 180명의 장구 연주자를 리프트에 태우고 올라오게끔 그렇게 플랜이 짜 있는데, 안 내려갔어요, 리프트가. 아무리 큐를 날리는데도 리프트가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까? 네, 근데 그게 못 내려가면 180명을 못 태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친구들이 지금 지하에서 스탠바이 하고 있는데 다시 밖으로 나와서 무대에 등장하기에도 시간이 너무 걸리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컨티전시 플랜이라고 그래서 비상용 VTR 테이블 준비하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떠는 중간에 이제 밑에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다고 사인을 받고. OBS가 중계를 하는데 OBS에다가는 계속 헬기샷을 잡으라고 그랬죠. 외경. 계속 헬기샷을 조금만 더 잡아라. 그리고 20초 이내에 안 움직이면 컨티전시 플랜으로 비상용 테이블 틀어라. 3분짜리. 그러고 정말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컨트롤을. 여러분들은 그냥 편안하게 밤하늘을 보고 계셨지만 저희는 굉장히 힘들었어요. 일부러 그게 헬기가 계속 잡고 있었던 거군요, 그게. 예, 아마 헬기샷이 지금 보시면 조금 길 거예요. 그럼 그 기계가 마지막 순간에 움직인 거예요? 네, 마지막 순간에 움직였어요. 비상용 테이블 틀기 직전에. 네. 아무런 이유 없이 안 되다가 마지막 순간에. 나중에 원인 분석을 해보니까 굉장히 리프트가 좀 민감해서 하중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어쨌든 다행히 내려가 줬습니다. 큰일 날 뻔했네요. 네. 만약에 그렇게 장구가 안 올라왔으면은 틀 영상은 뭐였습니까? 평창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의 영상이었고요. 그때는 개막식이었으니까. 네, 그런 영상이었죠. 준비하는 과정을 다큐로 찍어놓은 영상. 그게 그렇게 완성도가 개막식에 틀 만큼 높이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 정도는 저희가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보자마자 땜빵이다 알 수 있는 수준은 아니었고요. 그렇죠. 그런 수준은 아니었죠.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어떤 거였습니까? 원래 이런 개막식, 폐막식 때 예고 없이 짠 놀랬지 하면서 나오는 비장의 무기 있잖아요. 원래 그 기획자들한테. 네. 감독님의 비장의 무기는 뭐였나요? 글쎄요, 흔히들 와우 포인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제가 총감독을 맡고 다른 나라 올림픽들을 다 봤는데 유일하게 사용하지 않은 게 드론이었거든요. 드론. 그래서 드론을 좀 활용해야겠다라는 그런 플랜을 잡았고 드론으로 이제 오른을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 와우 포인트 중에 하나였죠. 그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네, 감사합니다. 인면조는 왜 넣으셨어요? 그거 화제가 그거는 됐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게 화제가 될 줄은 잘 몰랐고요. 예상 바뀌고요. 그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첫 씬을 고구려 고분벽화의 그 벽화 속에 있는 상상 속의 동물들을 퍼펫으로 만들자고 미술 감독 연출 많은 사람들과 회의 끝에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사실은 고분벽화 속에 인면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분벽화 속에 있는 여러 동물 중에 하나였을 뿐인데 그렇게 큰 반응을 일으킬 줄은 저희도 예상을 못했었죠. 인면조가 뭐랄까요? 기괴하기도 하면서 왜 갑자기 인면조가 나왔을까 화제가 많이 됐었고. 근데 조금 뒷얘기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그 M자형이었어요.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제가 좀 일본 사람 얼굴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M자목으로 탈모죠 그리고. 그래서 제가 우리 미술 감독하고 디자이너를 불러서 이마에 머리 좀 심자 그래가지고 머리를 머리로 만들었죠. 그리고 또 이런 질문도 저희 지금도 올라오고 있는데 그 국제적으로 유명한 우리 가수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인지도로만 보면 가수 싸이가 등장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얘기들도 전망이 있었는데 왜 안 나왔을까 이런 질문이 저희한테도 오거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친하지 않으세요 혹시? 아니요, 저희가 만났었고요. 만나셨구나. 저는 이제 본인이 강남스타일을 계속 부르는 것에 좀 부담감을 느끼고 계셔서 고사하셨고요. 그 대신 저희가 개막식에 강남스타일 노래를 선수 입장할 때 썼잖아요. 예. 그거는 싸이 씨가 자기가 직접 편곡해 주겠다고 해서 싸이 씨가 직접 편곡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 제안을 했었는데 본인이 고사한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아시안 게임 때였죠, 싸이 씨가. 네. 그때 워낙 많은 또 비난을 그때는 받으셨었다고 그래서 참 연예인이 힘듭니다. 어떤 행사에 출연하면은 왜 그 사람 출연했냐고 비난을 하고 출연 안 하면 또 왜 안 했냐고 비난을 하니까 그렇죠. 연예인들이 참 힘들죠. 네. 이낙연 총리가 개막식하고 다 끝난 다음에 감독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나요? 제가 12월 달에 이제 총리 보고를 했는데요. 연출안에 대해서. 그때 아마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보고 시간이. 그리고 아무래도 음악을 들려드릴 수도 없고 영상을 보여드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문서로 연출안을 보고를 드렸는데 컨셉은 좋은 것 같지만 컨셉만 좋아서 되겠느냐. 이게 실행이 잘 돼야 되는데 과연 실행이 잘 될 수 있느냐 하면서 조금 저희를 좀 못 믿는 듯한. 잔소리 많이 하셨군요. 네. 요지는 그거였어요. 컨셉만 근사하면 뭐하냐, 실행이 잘 되지 않겠냐. 말은 맞는 말이긴 한데. 그럼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상처를 받을 정도는 아니었고요. 조금 섭섭한 정도였는데. 다행히 또 개막식을 잘 보시고, 미안하다고 제가 워낙 요구하지도 않은 사과를 본인이 그렇게 해 주셔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했죠. 저희를 좀 이제 인정해 주신 것 같아서요. 그리고 예산도 너무 적었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더라고요. 북경올림픽이 6천억이었는데 개폐식 예산이 우리는 10분의 1에 불과했다. 네네.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다른 올림픽에 비해서도 적었나요? 다른 나라 올림픽들에게 아무리 적어도 1,000억 이상은 쓰죠. 근데 너무 예산이 적었지만 그 예산은 처음부터 적었던 거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말하자면 예산이 적었기 때문에 그 적은 예산에 맞게끔 연출한 거 구성을 했던 게 오히려 좋은 효과를 보지 않았나 이런 긍정적인 생각도 해요. 왜냐하면 말하자면 공연으로 치면 이제 대극장 예산을 받아야 되는데 소극장 예산을 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아예 소극장에 맞게끔 처음서부터 출연 인원도 줄이고 또 공연 시간 자체도 날씨 때문에도 길게 하기 힘들었기 때문에 줄이고 그 예산에 맞게끔 저희가 연출안을 짠 게 오히려 또 좋은 반응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예산이 적어서 사람 동원보다는 영상이 많이 등장한 건가요 혹시?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많이 출연하면 그게 출연하는 동안에
더군다나 평창이잖아요. 예. 숙소 문제라 그렇죠. 숙소 비용이라든가 뭐 식대 비용이라든가 연습을 하루 하면 하루 할수록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연습도 사실 많이 못했고요. 예산 때문에. 그다음에 무대 미술도 이게 돈이 많이 드는데 그런 무대 미술의 효과 그리고 인원이 적으면서도 어떤 저희가 원하는 것을 전달하는 데는 이제 영상 매체가 제일 좋죠. 그리고 또 특히 우리 영상 기술이 뛰어나고 또 이번에 그 영상에 참여한 우리 아티스트들이 다 훌륭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에 많이 의존을 했죠. 의도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군요. 네, 그리고 또 날씨 때문에 네. 공연을 제대로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저희가 준비했어야 되거든요. 과연 강풍이 분다든가 그렇죠. 눈이 온다든가 이럴 경우 출연자가 출연을 못하더라도 음악과 영상으로라도 저희가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영상이 꼭 필요했었죠. 그 스타디움 바닥 전체에 네. 영상을 쏘는 건 어디서 쏘는 겁니까? 그렇게 큰 영상을? 그거는 60대 프로젝트로 무대를 분할해서 쏘는 거고요. 저희가 요번에 쓴 그 프로젝터는 아주 천만안시라고 해서 굉장히 그 밀도가 높은 굉장히 그 퀄리티가 좋은 그런 프로젝트거든요. 그래서 아마 역대 올림픽 중에서 이렇게 프로젝트를 3만안시 이상을 60대 쓴 거는 저희가 처음일 거예요. 그만큼 제가 영상에는 좀 공을 들였거든요. 그 영상이 그 한 영상을 쏜 큰 프로젝트가 있는 게 아니라 60대를 분할해서 그 섹션을 맞춰서 쏘는 거군요, 그게.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저는 도대체 뭘로 쏘는 걸까? 현장에서는 그게 안 보이고 그냥 TV에서만 그래프로 처리한 건가 했더니 현장에서 다 본 거죠,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면, 네네. 그렇군요. 본인이 직접 연출하긴 했지만 본인이 보면서 스스로 감동한 장면이 있습니까? 역시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행하는 동안은 이 씬이 무사히 넘어가기를 다음 씬이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그 순간순간이라서 감동을 느낄 그런 여유는 없었고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장면이 참 좋았다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저 큰 사고 없이 무사히 끝난 것만으로도 지금 안도하고 있는 심정이라서. 이런 큰 행사고 나면 주변에서 어떻게 전문가들이 야, 이건 진짜 멋졌어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 제일 많이 들었던 대목이 뭔가요? 네, 역시 들어온 얘기들을 많이 하셨던 것 같고요.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예. 네네. 그리고 또 남북한 선수가 그 실루프 계단을 올라가는 장면, 또 김연아 선수의 성화 점화 장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었고요. 성화 점화도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한 부분인데, 다행히 이제 그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고 거기서 잠깐 춤을 추고 성화를 붙이는 장면, 그거는 제 의도대로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춤을 추었다고 보기에는 네, 짧은 42초간이었는데 거기서 피겨 댄스를 본격적으로 오래 할 수는 없었고 또 무대도 굉장히 작았고요. 아이들이 피겨 연기를 했다고 표현하는데 보통 춤을 췄다고 감독님 표현하군요. 제가 잘못 표현했네요. 피겨 연기를 하셨습니다. 춤은 맞죠. 그 공간이 좁아가지고 사실 불안하진 않으셨어요. 그 김연아 선수가 굉장히 높은 곳에서 좁은 공간에서 공연하길래 한편으로는 좀 불안하기도 했는데. 선수가 여러 번 와서 리허설을 했어요. 저희가 그 로이터 통신이 저희 성화 점화 장면을 노출한 다음이었기 때문에 새벽 2시, 3시에 아무리 숨어있는 자도 이땐 자지 않을까 싶어서 새벽 2시, 3시에 김연아 선수를 그 링크 꼭대기 위해서 저희가 여러 번 음악에 맞춰서 연습을 했고요. 등장하는 그 디테일한 거, 또 OBS 카메라도 같이 어떻게 등장하는 게 가장 멋지게 나올지 여러 가지 뷰티 샷들을 만들려고 같이 노력을 했었고요. 또 약간의 위험성이 있어서 가드를 쳤죠. 가드를 쳤고 김연아 선수가 한 번 연습하고 나더니 괜찮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옆에 가드는 마련을 했었고요. 저희 스태프들이 또 밑에서 여러 명이 그 광경을 이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안전요원들이 배치를 해서 준비하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마지막 중국의 장인모 감독인가요? 네, 예, 예. 네네. 그 공연도 굉장히 압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좋았어요. 네. 나보다 더 잘하는데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우리도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고요. 장인모 감독은 제가 존경하는 감독이고, 요번에도 여러 번 만났어요. 근데 어제 마침 폐막식 끝나고 제가 컨트롤룸에서 내려오는데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났어요. 장인모 감독을. 장인모 감독이 너무 훌륭한 공연이었다고 칭찬을 해 주셔서 제가 존경하는 분한테 칭찬을 받아서 어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네. 다 끝나고 이제 좀 쉬시고 나서, 예. 네. 저희 스튜디오 한번 오셔가지고, 뒷이야기, 네네. 오늘은 이렇게 공식적인 인터뷰 한번 하고요. 네네. 틀림없이 온갖 이야기들이 있겠죠. 아니죠. 그 이야기는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창 동계올림픽 개폐식을 연출한 송승환 총감독이었습니다. 검찰이 이시영 씨를 소환했고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만 남았다. 네, 이런 전망 있습니다. 일요신문 강영석 기자 연결해서 이시영 씨 검찰 출석 그리고 다스의 위장 계열 회사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특히 다스의 위장 계열사 우회 승계에 관한은 일요신문 강현석 기자의 특종이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여기서 했었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사실이기 때문에, 예. 가차이십니다. 예. 혹시 일요신문 강현석 기자 오늘 연결한 이유 중에 하나가, 네네. 누구보다 일찍 다스 계열 회사들, 예. 예. 우리가 이제 위장 계열사라고 추정하고 하는 계열 회사들 혹은 관계 회사들에 관한 취재를 일찍 하셨어요. 포인트를 그쪽으로 네네. 잡고. 그래서 예. 다스 내부자들 혹은 관계자들로부터 여러 이야기를 제가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네네,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아직 다 보도는 안 됐지만 그런 관계자들 얘기를 미리 많이 들은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시영 씨 조사 네. 받기 전에 그런 얘기 들으셨습니까? 이시영 씨가 조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기 전에 그날 네. 아침이었는데 이제 사실 그 얘기가 그 다스 내부에서 사실 나온 얘기였어요. 그쪽은 미리 알고 있었군요. 예. 예, 이시영 씨가 조사를 받으러 이제 올라갔다라는 네. 내용이 좀 퍼졌었고, 그래서 그거를 실제로 이제 검찰에 좀 확인을 해보니 조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가 돼서 그게 이제 좀 보도가 좀 나오게 된 걸로. 보도가 되기 전에 미리 알고 계셨군요. 예. 네네. 그리고 이상은 회장도 지금 곤란함 찾을 텐데 이상은 회장과 관련해서는 혹시 그 내부자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없으십니까? 일단 아까 군장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일단 이시영 씨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기 전에 네. 그 정학용이라는 그 다스 부사장이 있어요. 예. 예. 정학용 씨한테 이제 제가 듣기로는 정학용 씨한테 이제 본인이 한 일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져라.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이 혹시 이시영 씨가 본인의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미리 좀 말을 맞춘 게 아닌가 이런 좀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상은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좀 몸이 좀 안 좋다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했다 이런 정도 소문이 있는데 그거는 정확하게 확인된 얘기는 사실 아니고요. 네. 이상은 씨도 그 네. 소환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좀 그런 좀 고민을 하지 않았나. 네. 이상은 회장 관련해서는 지난 2008년 특검 때도 이상은 회장이 입으려면 폭탄일 수 있어서 따로 빼돌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었죠. 예. 예, 그리고 지금 사실 실제로도 좀 워낙 고령이기 때문에 이게 좀 진술의 일관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다고 해요, 평소에도. 그래서 아마 좀 소환을 했을 때 일부러 그래서 오히려 좀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좀 할 가능성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하고 하는 방식으로 아프실 예정으로 그런 시도가 있긴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는 거죠? 예. 네네. 네. 이거 복수의 관계자를 통해 들은 거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장 계열사 관련해서 워낙 많이 취재를 하셔가지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네.
그 고철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네, 맞습니다. 예. 고철 회사 관련해서 갈등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이거 좀 정리해 주십시오. 어떤 내용인지. 예, 안 그래도 그 무슨 녹취록 보도 통해서 한번 좀 언급이 된 적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세하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사람들한테 잘 이해가 안 되고 게다가 주목을 네네. 잘 안 하는데 제가 보기엔 이거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누나 이기선,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누나 이기선 씨가 연루된 건지. 네네. 예. 맞습니다. 그 이기선 씨가 만든 회사 중에서 그 동명이라는 네. 예, 동명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 실제로 이 동명이라는 회사는 실제 사업장이 없는 이제 페이퍼 컴퍼니고요. 예. 예, 그 여기에 그 아들이 이제 김동혁 씨, 이기선 씨의 아들인 김동혁 씨 그리고 김동석 씨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해오던 회사입니다. 예. 2000년대 초반부터 그 다스에서 자동차를 만들면 나오는 고철 같은 게 그렇죠. 진짜 자동차 부품 만들고 남는 고철을 이거를 다스에서 받아서 예. 이거를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네. 그 제철사로 이제 고철을 납품을 해서 철 네. 스크랩을 납품을 해서 중간에 이제 마진을 챙기는 토행세를 챙기는 이런 회사가 바로 동명이라는 회사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사실은 이 다스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고철이 계속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 중간 회사를 거치지 않고 동명이라는 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만약에 제철사에 납품을 하게 되면은 이건 오히려 회사한테 이득이죠. 그렇죠. 근데 그런데 동명이라는 회사를 굳이 중간에 끼워서 동명에다가 어떤 그런 고철 납품 권한을 주고 그리고 그 납품 중간에 납품 과정에 생기는 수수료를 이렇게 챙길 수 있도록 그게 좀 도와준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좀 의혹이 생기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검찰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액수가 꽤 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은 다스가 굉장히 큰 자동차 부품 회사이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고철 양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요 고철 납품하는 과정에서 실제로 동명이 돈을 챙겼다면은 이거는 결국에는 그 비작을 만든 걸로 볼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 이제 뭐 그 어떤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네. 아니면 이제 이런 회사들이 중간에 이렇게 보수 단체들이 또 이런 유사한 고철 업체를 만들어서 실제로 중간 그런 통행세 같은 거를 챙겨서 문제가 됐던 적도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언론을 통해서 그 녹취록으로 짧게 등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동영 씨하고 뭐 갈등이 있는 대목으로 등장해서 고철업체 이게 네네. 도대체 어떤 갈등인가 의문을 가진 분들도 있을 텐데 고철업체가 그 관심의 대상이 아니어서 고철업체가 있긴 있었고 거기 갈등이 있나 보다 이 정도 하고 넘어갔는데 알고 보면 네네. 고철업체가 누나 이기선 씨 명의로 돼 있는 회사인데 근데 이 회사가 네네. 고철 업체니까 당연히 무슨 업장이 있거나 처리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전혀 없고 페이퍼 컴퍼니고 그죠? 네. 그러니까 거쳐가는 거예요. 서류상만. 예. 네. 서류상만 있고 어차피 고철을 다스에서 받을 때는 화물 트럭 같은 거만 하나 있으면 되거든요. 예. 이런 그 화물 트럭 제 기상도 좀 통화를 해봤는데 그 화물 트럭에다가 고철을 그냥 실어서 바로 넘겨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거는 일은 사실은 그런 그 화물 운전 기사분이 다 하고 돈은 중간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렇죠. 이명박 일가가 챙겼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중간 다스가 이 고철업체 없이 바로 그냥 팔면 되는 것을 페이퍼상에 네네. 회사를 하나 둬서 하는 일은 없이 중간에 수수료만 챙겨갔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다스에서 그 나오는 고철 양이랑 그 당시 고철 시세 이런 것들 종합해 보면은 뭐 적어도 100억에서 많게는 200억 넘게 이게 왜냐하면 10년 넘게 이런 계약이 유지가 되어 왔고 10년 넘게 이렇게 고철을 받아 납품해 왔기 때문에 1년에 한 20억 정도는 중간에 매출이 발생했다고 그렇게 좀 계산이 되거든요. 합해 보면은 생각해 보면 여기는 직원도 없고 회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매출이 그래서 생기면 다 이익인 거죠. 예, 그래서 이거를 2016년에 이시영 씨가 예. 경영권을 장악하고 난 뒤로 요거를 이제 뺏으려고 합니다. 이거를 동명이라는 회사를 통하지 않고 이제 본인이 직접 사실은 고철 납품하게 되면은 다스한테는 이득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를 뺏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김동혁 씨나 김동석 씨가 되게 반발을 하게 되고 예.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제 이동영 씨가 이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김동혁 씨나 김동석 씨로부터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비자금이 아닐까 이런 의혹도 있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가족들끼리 다툼이 있었다 하면서 등장한 업체가 고철업체고 이것도 역시 네네. 비자금 조성의 창구가 아니었을까 뭐 일부 나눠서. 맞습니다. 근데 그거를 예. 그 실제로 이제 이동영 씨 같은 경우에도 그 녹취록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그 리베이트 받은 돈을 뭐 MB나 이상들에게 줬어.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런 고철 중간 납품 과정에서 생기는 돈을 MB 일가가 나누지 않았나. 예, 이런 좀 의혹이 생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관련해서 이제 내부자들은 말들이 많았을 거 아닙니까? 뻔하니까 보이기에.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업체가 낄 이유가 없는데 꼈기 때문에 그리고 오랫동안 10년 이상 끼었고 거기서 돈이 당연히 회사로 네. 들어와야 될 이익이 이 고철업체로 빠졌으니까 회사 내에서도 말들이 많았을 텐데 네네. 이 돈이 어디로 갔다? 그러니까 뭐 10년, 20년씩 같은 회사에 근무하다 보면 대략 네. 예. 회사의 이야기가 대부분 정통할 경우가 있거든요. 뭐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관계자들은 이 돈이 결국 어디로 갔다고 추정들을 합니까? 이건 이제 추정이라고 전제하고 얘기하자면 취재하신 바에 의하면 추정이라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 돈은 결국에는 이기선 씨 일가도 일부를 수수하고 그렇겠죠 당연히 그건 네, 중간에 수수하고 남은 돈들을 다시 모아서 예를 들어서 이제 MB라든지 아니면은 이상은 씨한테 좀 흘러간 것이 아닌가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그 나중에는 MB한테 흘러간 돈은 뭐 다시 뭐 예를 들어서 이시영 씨라든지 이런데 다시 또 흘러갔을 가능성도 뭐 결국 가족에게 갔을 것이다 당연히. 네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네. 혹시 아직 취재 중이기만 해서 매우 의심되는 사안이고 기사로는 쓰지 않았지만 기왕 연결된 김에 어느 쪽을 지금 취재하고 계신지 한번 살짝 얘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네. 그쪽 분야, 이 계열사 분야는 지금 아주 멀리 앞서신 분이에요, 강현석 기자가. 예. 최근에 이제 다스 이제 MB의 그 비자금 창구로 지목이 됐던 금강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금강 그렇죠. 예. 제가 예전에 한번 다스가 뭐 이렇게 부도가 날 수 있다라는 내부 얘기가 있다. 된 적이 있는데 금강도 마찬가지 형태로 최근에 은행권의 대출 압박이 심해서 회사가 좀 버틸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금강이라는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들을 좀 정리하려고 한다. 회사가 어려우니 구조조정하려고 한다. 금강도 사실 또 이런 소문이 같이 지금 흘러나오는. 이게 위장 계열사 의혹을 받고 지금 검찰 수사도 받고 있다 보니까 회사를 아예 접어버리려고 하는 네네.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다. 네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요 사안이 좀 더 취재가 되면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루신민의 강현석 기자였습니다. 임문결 소장님, 하청공장 공장장, 임상훈 하청공장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하청공장장 임상훈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쪽으로 밀기로 하셨나 봐요. 뭐 밀다기보다도 워낙 이제 밀려 올라가고 있어요. 저절로 호응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순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잘 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 언급해서 순위가 강제로 밀려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절로 올라가는 겁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있는 것 같아요. 둘 다. 워낙에 이제 저 공장장님이 많이 얘기도 해주시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내용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참여도가 높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질문하고 싶은 거 또 다시 질문하면 거기다 답변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정말 궁금했던 거를 이제 뭐 서로 이렇게 답변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많이 또 들어주시고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패널이 한 번밖에 없습니까? 패널? 혼자 얘기하시지 않고 두 분이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진행해 주시는 그 맞은편에 앉아서 저처럼 이렇게 끊지도 않고 시간 제약도 없이 충분히 얘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저 댓글 남겨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는 본 공장보다 흥하라 이런 분들 많이 있어요.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한번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 제목이 뭐라고요? 뉴스 하청공장. 뉴스 하청공장. 제목 좋습니다. 혹시 오늘도 얘기하다가 시간이 모자라면 예전에 이제 시간 모자란다고 안타까운 분들도 많고.
저도 막 초조해하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뭐 일부러 메인은 뒤로 남겨놓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네. 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은 뭔가요? 네, 몇 가지 이제 그 한 주간 국제 동향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제 동향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 플로리다주에서 있었던 총기 사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정치권 역시나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을 해서 뭐 국민들의 요구에 반응을 안 보이죠. 뭐 교사가 무장하라는 동 이런 진짜 얘기. 그거는 황당하게 짝이 없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서부 시대로 돌아가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교사 특수훈련을 받고 교사를 총기를 소지하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학교에 담까지 무슨 철조망을 뭐 어떻게 뭐 무슨 얘기인지 난 도대체. 전 세계 어디서도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일제 시대 때 왜 교사들이 칼 차고 있었잖아요. 뭐 그런 시대로 가자는 이야기로 들리기도 하고 좀 뭐 아무튼 어떻게 간에 선생님한테 총을 차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황당하게 짝이 없는 건데. 어쨌든 그런 정치권의 반응에 대해서 이제 시민들이 직접 행동에 나서는 것 같아요. 이제 학생들이 집단 행동을 나설 이제 조짐이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3월 초에 3월 14일인가요? 그때쯤 되면은 학생들이 일제히 그 수업 거부를 하고 밖으로 나갈 겁니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이 나서기 시작했어요. SNS를 통해 가지고 미국 총기 협회에 협찬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불매 운동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서 실제로 이제 그 많은 기업들이 더 이상 이제 그 제휴를 접자 이런 움직임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항공사 같은 경우에 델타 항공이나 유나이티드 항공 이런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미국 총기협회 회원들과의 어떤 제휴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특혜를 준다든가 그런 걸 전부 지금 접었고요. 그다음에 미국 총기협회가 미국 로비스트, 최고죠. 압력단체 1위입니다. 순위 네. 항상. 그러니까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역시 이번에도 증명이 된 것은 아무리 뭐 압력 그 단체로서의 최고의 어떤 그 권위가 있다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의 깨인 의식 이건 이길 수 없다. 이번에 이제 그 기업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어요. 예전에도 이런 운동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네. 오랫동안 있었는데 이번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게 여기에 그 당사자들인 고등학생이 네. 스스로 나섰고 그 고등학생의 학부모에 해당되는 세대도 마찬가지로 여기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역대 이 총기 협회를 상대로 한 불매 운동이나 그 정치권을 상대로 한 총기 관련 운동 중에 가장 막강한 맞습니다. 운동이 될 것 그러니까 같다. 차이점이라는 것이 그 시민단체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 본인 당사자들이 직접 그러니까 피해자라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에서 과거하고는 그 어떤 목소리의 힘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나섰던 고등학생들이 하는 연설이나 이거 굉장히 파워풀해요. 근데 그 공장장님이 그 얘기 하신 다음에 우리 그 하천 공장 들으시는 분이 그거를 따서 그걸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그거 어디서 볼 수 있느냐. 그걸 따서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이들 공유를 했죠. 여기는 안 올라오고 글로 올라갑니까 그게? 아이, 너무 하천 공장에 질투를 하시기는. 청취자분들이 배신을 시작했네요. 아니 실제 들어보면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네. 여학생 뭐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그중 여학생이 한 연설이 굉장히 울림이 커요. 네네네. 실제 그런 울림이 이제 사회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시작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미투 운동 미국에서 물론 미투 운동도 시작됐고 우리도 지금 한참 불을 타고 있는데 미 넥스트라고 거기서는 네 그렇죠. 당신이 바로 다음에 총기 희생자가 될 수 있다. 아주 적절한 조어입니다. 미 넥스트. 네, 그렇죠. 하여튼 굉장히 크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미국 정치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이때까지 할 수가. 워낙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죠. 총기 협회에 꽉 묶여가지고 돈을 다 받았기 때문에 받은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피해자들이 나서야 됩니다. 네. 자, 다음은요? 자, 중국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중국의 국가주석 5년 임기에 2번까지 할 수 있죠. 지금까지 모든 국가주석이 다 그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 체제인 그 장점인 주석 이후로는 물론이고 다 이제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10년씩 했죠. 그리고 그 전에도 이제 상징적인 존재일 때도 그랬고 마오쩌둥 시대도 그렇고 하여간 10년을 넘긴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헌법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로 제한한다는 그 조항이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은 한 번의 연임만 가능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2022년에 이제 그 2기 임기가 끝나는데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거죠.
이게 과연 그렇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보니까는 이번에 그러니까 오늘부터 그 제 3중 전회죠. 3중 전회가 열리거든요. 그러니까는 당 3차 이제 그 뭐라고 할까요? 말 그대로 3중 전회 시작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그 올린다는 거거든요. 헌법 개정안을 이제 올린다 이거. 그러면 다음 달에 이제 전인데 그 회의가 열리는데 이 헌법 칭찬하는 기사 많습니다. 그거야 뭐 중국 공산당이 뭐 기관지들이나 칭찬이야 당연히 하는 거고 일당 체제에서 이 헌법은 개정될 거고요 무조건. 네. 그건 당연한 건데 네. 시진핑이 3년임을 할까요? 그거 아니면 왜 이걸 하겠습니까? 그리고 작년 10월에 그거 욕먹을 텐데 나중에는. 근데 지금은 그리고 헌법에 다른 게 또 추가가 되는 것이 그 뭐 다 우리 보도가 된 내용입니다만은 시진핑 사상이라는 그 체계 철학 이름에다가 사람 이름까지 덧붙이는 게 지금까지 2명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 2명은 정말 어때 중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운명 2명이었는데 옛날 얘기죠 그리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시진핑 살아있는. 사상이라는 그 현 권력이 헌법에다가 이름을 넣을 정도로 무소부위의 권력을 지금 쥐고 있기 때문에 도올 선생님과 이 얘기는 또 해봐야 되겠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네. 본인이 3번 안 할 거면 왜 지금 하겠냐 뭐 이런. 그런 징후가 여러 번 보였잖아요. 네. 이번뿐만이 아니라 작년부터 계속 그랬고 안 그랬다면은 그 7인 체제 있잖아요. 그 상무위원회 거기서도 50대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어간. 그럼 왜 안 들어갔을까? 그런데 이제 그건 도올 선생은 다르게 해석하시던데 하여튼 그 외의 언론들은 대부분 그렇게 해석한 게 맞습니다. 도올 선생 해설을 한번 들어보죠. 요 대목은. 어쨌든 지금 그래서 이제 황제 대관식이라느니 시황제라니 이런 표현도 외신에서는 등장했었죠. 그렇게 간다고. 뭐 그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헌법이 이 다음 달 5일인가요? 그 전인대가 열리는 것이 그때 이제 그 개정이 될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장기 집권의 길이 실제로 하는지는 이제 우리 공장장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 가능성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메인 코스 왔습니다. 메인 코스 왔더니 역시 시간이 부족해요. 이게 다. 자, 오늘 메인 코스 예고만 해드릴게요. 여긴 예고편입니다. 항상 예고편이고 본 방송은 하천공장에서 하는 겁니다. 하천공장이 위장 계열사 또는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죠. 알찬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리아 사태, 지금 현재 지구상의 최고의 이슈가 되어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고요. 이 IS가 끝나면서 IS가 뭐 완전히 끝나지 않았지만 사실상 세력이 약화되면서 시리아가 이제 적어도 우리 언론에 등장하는 횟수는 확 줄고 관심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복잡해지긴 더 복잡해졌어요. 이제.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게 굉장한 우리가 이제 인내를 가지고 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남의 얘기를 뭐하러 듣냐 싶을 생각이 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잠깐 사이에 훅 가는 수가 있어요. 나라가. 시리아가 이렇게 엉망인 나라가 아니었었어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거 정말 정신 차리고 들어봐야 됩니다. 자, 예고편이었습니다. 아직 너무 2분 남았어요. 남았어요? 2분을 하고 가셔야지. 너무 예고편만 하시려 너무 속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저 착각했어요. 자, 시리아 사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2011년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거는 왜 그랬을까? 보통 아랍의 봄, 그러니까는 시위의 불길이 번져서 시리아까지 와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 아랍에서 이제 전제군주제라든가 또는 또는 독재라든가 여기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이 막 퍼져 나갔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그 당시를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 기억을 잘 더듬어 보시면은 2011년도에 아랍의 봄이니 무슨 자스민 혁명이 이런 말이 나올 때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될지 몰라도 적어도 시리아는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는 분석이 많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나라들이 잠잠해져서 왜 시리아는 아직까지 이렇게 됐는가. 이거는 단순히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깊은 굉장히 복잡했고. 아직 1분 남았으니까. 내막이 있고요. 내막을 조금이라도 말씀하셔 가셔야 돼요. 그리고 그 전에 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2006년부터 2011년 사이에 많은 전문가들이 방심하고 있는 큰 사건이 있었어요. 사건이라기보다는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가뭄에 시달렸어요. 이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뭄이 아니라 전 국토에 있는 85%의 가축이 죽고
그다음에 국토의 반 이상이 완전히 황폐가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그냥 재수 없이 그냥 비가 안 와서 좀 그랬다라고 우리가 해석하고 넘겨버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시리아 국민들은 그러니까 이것이 기후 변화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걸 책임을 져야 되느냐. 나눠 가져야 된다. 근데 시리아 난민 뭐 왜 남의 나라를 들어오냐 차단하잖아 유럽에서. 그러니까는 유럽에서는 그렇게 볼 입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리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난민도 나가지만 도시로 몰려드는 이 시리아 농민들 어떻게 이 소용을 하겠습니까? 물 부족 국가에서. 그러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농촌이 붕괴되고 도시가 붕괴되고 근데 이거를 억압하고 이렇게 되면서부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의 발단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게 미국과 네. 러시아에서 그러니까 중동에서 패권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가 이제 개입을 하면서 그렇죠. 시리아 정부군은 러시아가 지지하고 반군은 미국이 지지하고 거기 IS도 끼고 거기에 네. 또 중동 특유의 그 기존의 갈등 뭐 많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하청공장공에서 러시아는 남하를 할 수밖에 없는 임상훈 소장이었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어제 자유한국당은 북한 김영철의 방남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에서 농성을 했죠. 자유한국당 현재 입장은 이렇습니다. 살인마 김영철이 대한민국을 범했다. 문재인 정권은 살인마 김영철에게 쇳문을 열어주었다. 이것은 국정농단이고 반역행위다. 그런데 김영철은 박근혜 정부 시절 남북 군사회담 때 북측 대표였습니다. 자유한국당이 한국당을 밟으면 사살할 대상이라고 하는 김영철은 당시 판문점 남측인 평화의 집에서 회담을 했죠. 남쪽 당을 그때 이미 밟은 겁니다. 그렇게 사살을 하고 싶었으면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었을 그때 했어야죠. 하지만 당시 새누리당은 사살하는 대신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남북 대화의 시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다. 남북 갈등은 대화로 풀어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남북 대화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김영철을 두고 이렇게까지 환영의 논평을 냈으니 반역은 자유한국당이 그때 이미 한 거죠. 그럼 먼저 이렇게 고백을 하고 나서 통일대교에서 농성을 해도 됐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원조 반역이다. 김어준의 지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감기는 어때요? 네, 좀 많이 나았는데 여전히 코맹맹이 소리가 좀 나네요. 코 맹맹이 좀 나은 것 같기도 해요. 목소리가. 울림이 있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니에요. 코, 이 뭡니까? 비강에서 나오는 비강에서 소리가. 울리는 예. 소리가 더 낫다. 예, 뭐 감기에 좋은 점도 있네요. 자, 이 보수의 김영철 사살 프레임은 아주 재밌습니다. 그리고 그 대교에서 모두들 몰려와서 시위를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후에는 또 광화문으로 왔습니다. 청계천 광장에서 시위를 했는데요. 퍼포먼스도 아주 제가 보기에는 인상적인 퍼포먼스였어요. 네, 들어 누웠습니다. 풍찬 노숙이죠. 근데 당시 제가 오프닝에서 얘기했던 집권할 시절에 김영철 환영 논평이 있었다고 했는데 TV조선에서도 격이 높아진 군사회담이라고 칭찬했어요. 그러면서 김정은 의지 없이 이렇게 됐을 리가 없다. 김정은이 대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계속 칭찬하고 환영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이제 황병서 인민군 총정치국장 명칭도 어려워요. 군사열 1위거든요. 황병서 최룡의 노동당 비서도 마찬가지고 황병서 당시 총정치국장은 아시안 게임 폐막식에 왔어요. 예, 네. 그랬죠. 그때 김무성 전 대표하고 웃으면서 악수하고 같이 사진 찍고 헤헤 웃고 있습니다. 예. 군복 입고 참석했어요. 군복 입고.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논의되려면 연평도 포격의 책임자 황병서 즉각 체포해야 되거든요. 사살하거나. 하여튼 이 사안은 저희가 잠시 후 2부에서 여야 모두
한 분씩 모셔가지고 쟁점이 뭔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어제 평창 동계올림픽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토마스 바흐 아우시 위원장 폐회식을 앞두고요. 결산 기자회견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대단히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선수촌과 경기시설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라면서요. 여러 이유에서 IOC는 평창올림픽에 크게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뿐만 아니라 가장 하이라이트로는요. 바흐 위원장은 남북 공동 입장과 여자 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출전을 꼽았습니다. 뭐 폐막식 때 칭찬해야죠. 칭찬해야 되는데 이 남북 공동 입장과 남북 단일팀 출전이 하이라이트라고 말하면 이건 종북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우리가 하면 종북이 되는 건데. 근데 대체적으로 성공적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보면 뭐 입장권도 초과 판매했다고. 예, 판매율을 넘어섰다라는 거고요. 이 초과 판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치를 초과했다라는 점이고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이제까지 동계올림픽 역대상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유료 관중도요. 그러니까요. 이건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동계올림픽 하기 전에 동계올림픽 이전에 저기 하계올림픽도 그랬는데 이게 적자다 이런 얘기 계속 있었거든요. 올림픽 해봐야 시설만 리우 올림픽 같은 경우에 올림픽 끝나가서 시설이 폐허가 된 것도 계속 보도됐었는데 이번에는 흑자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네. 조직위가 그렇게 밝혔는데요. 지난해 초만 하더라도 3천억 원의 적자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세입과 세출의 균형 재정을 달성했다라면서요. 흑자 재정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올림픽이 실패할 것이다 혹은 실패하기를 바라는 것은 일본 보도가 가장 심했어요. 일본 관련 보도를 주기적으로 저도 챙겨봤는데 역대 최악의 올림픽이다. 이런 보도는 우리나라에서는 없었고 전 세계적으로 없었는데 일본에서만 많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악이다. 그리고 뭐 얼어 죽는다 가면 이런 보도하고 이상한 보도 많았어요. 근데 그리고 뭐 남북 공동 입장이나 그 단일팀 논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보수와 같은 입장 이해를 같이 하는 보도가 많이 있었고 우리 보수와 이 아베 정권이 이용하려는 의도와 시도를 볼 때마다 그런 거 볼 때마다 이미 보수 정당에서는 뭐 청와대가 사과하라고 성명도 내고 댓글부터도 열심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 기사도 이미 있습니다. 많이. 이럴 때는 이제 진보적인 여성 지지자들은 당황해요.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게 바로 미투를 공작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 세력, 그런 기사, 그런 의도를 볼 때마다 여성계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됩니다. 너희들은 닥쳐라. 시끄럽다. 꺼져라. 이게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 눈을 부릅뜨고 그런 프레임을 깨야 돼요. 이 운동을 그렇게 이용하는 것, 이 운동이 이렇게 이용당하는 것을 차단하고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야지 안 그러면 본질은 사라지고 운동은 소멸되고 공작이 남는다. 제가 우려한 바는 그겁니다. 예. 제가 왜 이런 말을 이 타이밍에 했는지 뉴스공장이 제 개인의 매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팟캐스트에서 자세히 다시 이야기로 하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미투 하니까 또 하나 생각나는데 지난주 뉴스룸에 JTBC에 박은정 검사가 출연했어요. 예. 제가 박은정 검사에게 민의하는 김에 저에 대한 민의니까 빚이 있습니다. 큰 빚이. 뭐냐면 낙검수 시절에 나경원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나경원 의원 비방 글을 올린 네티즌을 조속히 기소해달라고 청탁했다. 이런 주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로 저희를 고발했어요. 예. 그러고 보면 정신 요지경입니다. 제가 나경원 의원과 참 여러모로 악연인데 같은 방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예. 요지경이에요. 근데 그때 저희를 살린 게 박은정 검사예요. 예. 당시 인천지검 소속이었는데 박은정 검사가 공안수사팀에 자신이 김 판사로부터 조속히 검토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달라고 저희 부탁한 게 아니에요. 이명박 시절인데 현직 검사인데 어떻게 나서서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에 끌려다니겠구나 했는데 체포영장 얘기도 그때 나왔었습니다. 근데 박은정 검사 본인이 나서서 공안수사팀에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하던 그 말을 한 거예요. 내가 그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가 살아났어요.
박원정 검사는 그 말을 하고 사표를 냈죠. 나중에 반려되긴 했는데 크게 문제가 돼서.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한 달인가 있다가 박원정 검사 만나서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커피 한 잔 사드리고. 네. 커피 한 잔만 사드렸습니다. 고기를 한번 사드려야 되겠다. JTBC 보도를 보면서. 이 숨겨진, 잊혀진 이야기인데, 예. 갑자기 고맙다는 말을 못해서 공개적으로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은지였습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박람회 야권이 아주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밤샘 시위까지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 그리고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보통 이제 제 소개를 하거든요. 인천 중구동구 강화 홍진이 안상수입니다. 이렇게. 그건 양해를 좀 하셔야지. 하시죠. 다시 한번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인천 중구동구요? 네. 네. 중구동구 강화군 옹진군. 네. 인천 중구에 계신 유권자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요. 네. 제 지역군 대한민국입니다. 비례이기 때문에. 예. 비례, 다른 얘기이긴 합니다만 오늘 주제가 비례로 나왔다가 이렇게 지역구 자리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그래서 이제 지역구 의원들은 비례 의원들을 아직 뭐, 그죠? 예. 아주 뭐 그래 조금 좀 아주 멀었다. 비중을 좀 덜 두죠. 자, 맞습니다. 그래서 비례 의원들은 저희가 잘 안 쳐주는데. 이 소리는 이제 3선급. 3선급 비례입니까? 그렇죠. 네. 그렇게 쳐주십니까? 하지만 밖에 나가서 이제 국회에 가시면 또 안 쳐주시잖아요. 비례니까. 국회 내에서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걸 저희가 따로 주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웃고 계시는데 여야가 여기서는 이 방에서는 어제는 아주 큰 전선이 펼쳐졌습니다. 예. 우선 밤샘 시위를 하신 쪽이니까 안상수 의원으로부터 왜 그렇게 밤샘 시위가 됐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인천광역시장 시절 2010년 3월 26일 새벽 그야말로 북한에서 우리 천안함을 폭침을 시킴으로 해서 46명의 우리 젊은 장병들이 그야말로 물속에서 그 차가운 물속에서 구조되는 과정을 다 지켜보고 평택에서 연결식을 하고 대전의 현충원까지 가서 안장을 시킨 함께한 그런 장본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당시 온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이 공격당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를 했는데 지금 그 김영철이 바로 그 공격을 한 부서의 총책임자였다라는 것이 정설이고 따라서 그런 사람을 지금 이런 축제에 보내는 것이 맞지 않다. 그래서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저도 이렇게 데미라인을 보낸 것이 이미 이야기가 됐고 진도가 나갈 수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최대 규모 제재를 일부러 발표한 것이다. 뜬금없는 타이밍이거든요. 예. 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김영철 부위원장도 북미 대화에 충분한 용의가 있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뭐가 진행이 물밑에서 됐나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생각해보면 과거에 지금 김영철 사설 얘기 나오는데 아웅산 폭파 같은 그런 사건 뒤에도 대화를 했죠. 남북이 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장세동 안기부장과 박철원 특보가 북한을 가서요. 김일성을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스 뉴스도 마찬가지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 보고를 받았다라고요. 그런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다고 오늘 아침 조선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보고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검찰이 확보한 문건 제목은 VIP 보고입니다. 작성 시점은 2009년 중반으로 미국에서 진행 중인 다스의 투자금 반환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하는 형식으로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이게 아주 스모킹건입니다. 이 다스 소송비 대납 관련해서 물론 삼성이 이미 인정했고, 예,
인정했는데 김백준 총무기획관이 BIP한테 보고를 한 문서의 내용이에요. 그 문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스 소송 비용은 12만 5천 달러씩 매월 삼성 계좌에서 나가고 있다. 네. 그 문건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에서 쪽은 알지도 못했고 이제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BIP 보고 문건이 나와버렸네요. 예, 이거 부인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뭐 어제 아들 이시영 씨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네, 현재는 참고인 신분이라고 하는데요.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분이 어떻게 바뀔지는 또 아직 모르는 일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은 확정이고요. 예, 남은 가장 큰 갈림길은 그거겠죠. 구속 기소하냐, 불구속 기소하느냐. 네, 오늘 아침 한국일보에 따르면요, 구속 기소로 검찰이 보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검찰이 이제 검찰 나름의 정무적 고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전 대통령과 전 대통령이 두 명이 동시에 구속된 역사가 우리나라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에도 드문 역사라고 봅니다. 있는지 없는지 제가 찾아봐야 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나기가 정말 어렵죠. 그래서 검찰은 정무적 고민 혹은 판단, 이거 도대체 사안으로는 당연히 구속기소죠. 사안으로는. 사안 놓고 보면 뭐 명백한데, 근데 저는 검찰이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정무적 정치적 고민을 검찰이 왜 합니까? 그냥 원칙대로 하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예. 네, 또 해당 문건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네이버에 제 이름도 지금 검색어에 쫙 올라와 있고. 네, 갑자기 먼저 그 이야기를 뻔해. 예. 아니, 제가 뉴스에 소재가 됐기 때문에 예, 미투 운동 관련해서 자체 민의를 좀 짧게 해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옵션 열기처럼. 조선일보도 아주 재밌는 제목. 김어준 미투 진보적 문정부 지지자 분열 공작 이렇게 뽑았어요. 조선일보 아주 신났어요. 예. 자, 그래서 자체 민의를 스스로 인터뷰하는 것으로 이런 제목은 제가 마치 미투 운동의 공작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모략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도하는 매체에 있어요. 의도적으로. 진보는 성폭력을 눈 감아줘야 된단 말인가. 뭐 이렇게 연결되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말했을 리가 있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대표적인데 신났어요. 예. 원래 모략을 아주 신나게 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신났겠죠. 네이버도 원래 제 이름이 들어가는 기사는 좋은 기사가 뜨는 법이 없습니다. 검찰 출두 이런 거나 뜨지. 네이버도 신났고. 예. 검색어도 이렇게 아침부터 네이버가 올려주는 경우는 처음 봤네요. 예. 근데 신날 게 없어요. 예. 이건 제가 원했던 상황이고. 생각보다 빨리 왔지만 좀 뜻대로 해서 고맙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이제 잠깐 정리하면 저는 미투를 공작에 이용하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했지. 미투가 공작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보도 아니고. 그러면서 이제 금태섭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금태섭 의원의 주장의 요지는 그런 제 말이 미투 운동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에요. 금태섭 의원은 할 수 있는 말을 한 겁니다. 본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금태섭 의원과 저를 싸움 붙이는 건 소용없으니까 그만들 하시고. 그럼 제가 주장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금태섭 의원의 우려도 염두에 두면서 동시에 아주 잘 살펴봐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미투 운동은 뭐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이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권력과 위기에 의한 성적 폭력 그걸 고발하고 그 문화를 개선할 이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게 분명하거든요. 근데 이 어렵게 찾아온 기회를 누군가는 이 진보 진영에 대한 공작의 소재로 만들고 싶어 한다. 이렇게 되면 이 중요한 기회를 진보 진영 내의 젠더 갈등으로 가둬버립니다. 이렇게 프레임이 잡히면 미투 운동이 흔들려요. 진보 진영 내의 분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이 미투 운동을 진보 진영에 대한 공격 소재로만 그렇게 연결해서 그렇게만 막아야 된다. 이래서 저희들이 정말 밤샘을 하면서 막은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의원님?
저는 잠깐만요. 저 안상수 의원님께서 처음 나오셔가지고 저희 규칙을 잘 모르실 텐데 초반에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얘기하다가 중간에 알아서 상대방 말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 끊으셔도 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당 탄압을 좀 총수하시는 것 같은데 말을 자꾸 끊고. 저는 이 김영철 같은 사람이 뭐 그야말로 전범 아니에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조선일보도 2014년 사설에서 전범이라고 했는데 전범이 대표로 온다는 것에 대해서 마땅치 않죠. 불쾌하죠. 그러나 그 조선일보에서 쓴 그대로 그게 남북이 참 현실이고. 2014년에 쓴. 그렇죠. 이번이 아니라. 그때 조선일보가 쓴 논술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런 사람조차도 상대해야 되는 게 남북 대화 현실인 겁니다. 그걸 인정해 달라는 것이고 새누리당이 자유한국당이 죄송합니다. 계속 야당만 한 정당이 아니잖아요. 집권당을 여러 차례 했고 오랫동안 해왔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9년 동안 집권 여당을 했는데 그때 남북 대화 시도를 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 야당일 때 당시엔 야당이었죠. 당대표 할 때는 김정일이 내주는 전세기 타고 북한까지 갔다 오셨잖아요. 근데 그런 전례들을 다 비춰보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건 너무 과하다. 그리고 이거는 해방 놓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뭐 지금 우리는 그 지난번에 뭐 김영남인가요? 혹은 또 뭐 김여정인가? 그 김정은이 동생 요구 그럴 때도 반대를 하지 않았죠. 이 김영철이는 특별한 경우다. 우리나라를 공격한 정말 그 수괴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고 2014년에 했다는 것은 그것은 이제 그쪽 북측에 말하자면 저 대표로 판문점에서 만날 때니까 그때는 뭐 그쪽에서 보내는 거에 대해서 뭐 보내고 뭐 그쪽 대표에 대해서까지 우리가 뭐 또 평가를 할 수가 없는데 이번은 우리가 평창올림픽을 20년에 걸쳐서 삼수를 해가지고 정말 우리 국민들의 온 정성을 모아서 세계인의 축제를 한 것인데 여기에 세계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드높이고 우리 젊은이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기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 그야말로 88올림픽은 우리 산업화의 꽃이었다면 이것은 세계화의 하나의 중요한 흐름 속에 있는 건데 이것을 괜히 그런 북한의 전쟁범을 정말 축제의 한마당에 그것도 마무리 짓는 데 갖다 세운다는 것은 아주 적절치 않죠. 우리 대통령께서 그 김정은이가 그런 결정을 해서 내려보내더라도 안 된다라고 단호히 거절하시고 다른 사람을 보내라. 평화의 상징이 될 만한 사람을 이런 것이 더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 대통령께서 대승적으로 좀 수용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임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화 너무 평화적이지 않습니까? 평화적으로 해야죠. 네. 너무 평화적으로들 하셔가지고 제가.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다시 드리고 싶어요. 물론 새누리당의 문제 제기에 자유한국당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뭐 전적으로 다 옳지 않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제가 좀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함 폭침은 누가 봐도 북한이 한 거 아닙니까? 그 주역이 만약에 김영철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연평도 포격의 주역이 누굽니까? 황병수 아닙니까? 그 황병수 아시안게임 때 왔을 때 악수하고 국회 왔을 때 크게 웃으면서 환영한 사람들이 김무성 대표 아닙니까? 그분이 지금 무슨 투쟁위원회 위원장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라는 게 공당이고 집권까지 했던 정당이라면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때는 되고 지금은 안 된다? 그게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경우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집권해봤으니까 지금 시장도 해보셨으니까 남북 관계를 풀어야 되는 이 숙제는 누구나 지고 있는 숙제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어려운 숙제인 거 알면 문제는 제기하되 그러나 크게 봐서는 도와줘야 되는 게 맞는데 이거는 거의 뭐 깽판 놓자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우리가 김영철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이지 그 이외에 누구도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요. 김영철만 안 되고 근데요. 잠깐만. 저희는 그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칼 폭파나 연평도 표격이나 천안함 폭침이나 수계는 누굽니까? 김정은 아닙니까? 물론. 수계는 괜찮고
그 밑에 있는 졸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수개는 만났잖아요. 그러나 비밀 회담 했잖아요. 이제 그것은 전세기 줬잖아요. 그것은 근데 무슨 그런 거는 예의가 됩니까? 일종의 이제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는 아까 아니 그 이게 상황이 자유한국당에 처한 상황이면 안 되죠. 아니 이게 지금 그야말로 우리나라가 세계인을 모시다 놓고는 축제에다가 전쟁광을 마무리하는 데서 직접 우리나라를 공격한 군인의 그 경찰의 총수 그런 사람을 보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하는 것이고 잘못하면은 이것이 김정은이한테 이거 한국은 우리 대한민국은 다 지네들 하는 걸 환영하는구나. 이래서 어느 날 갑자기 밀고 들어올 수도 있는 그 전에 김일성이 전쟁을 일으킬 때 6.25 때 얘기입니다만 전쟁을 일으키면 남한에 있는 좌파 세력들이 전부 다 봉기할 걸로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런 사인을 오판을 할 수 있는 사인을 주지 않을까 나는 그게 큰 걱정입니다. 저는 올림픽에 대해서는 입장이 매우 유사했다. 예, 그 외에 유사한 지점도 많지만 하여튼 일본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외신도 되게 많죠. 예, 보면. 네, 그렇습니다. 외신 평가 대부분 긍정적인데요. 로이터 통신은 IOC도 엄지를 치켜세운 올림픽 운영이었다면서 선수촌이 완공되지 않았던 2016년 리우 올림픽과 비교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타임지도요. 훌륭한 빙질과 설질 덕에 경기장에서 신기록이 쏟아졌다면서 한국이 오랫동안 애쓴 결과다라고 했고요. 미국 CNN은 미래 기술이 집결된 올림픽을 목격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먹고 자는 것을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준 게 큰 의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각종 올림픽 때 뭐 앞에는 칭찬하고 뒤에는 뭐라고 할 때 항상 나오던 게 먹고 자는 문제였거든요. 선수들의 워낙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그 어떤 식성과 그렇죠. 또는 뭐 먹는 음식, 못 먹는 음식도 다 나라마다 다르잖아요. 네, 이번에 선수촌에는 메뉴판이 18페이지에 달했다라고 하는데요. 요리사 180여 명이 한식, 양식, 할랄푸드까지 다양한 음식을 이걸 잘 제공했다고 합니다. 먹는 걸 잘해줘야 돼요, 선수들한테. 네, 폭스뉴스가 칭찬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먹는 걸 잘해주면 불만이 없습니다. 먹는 걸 아주 잘해줬다고 그러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도 이번에 여러 종목에서 처음 본 봅슬레이 메달 딸 줄 누가 알았어요? 그렇죠. 예. 스켈레톤은 뭐 전망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컬링도 그렇고. 네, 새로운 재미를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종목이 가진 재미에 눈을 떴잖아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근데 이 동계올림픽은 대부분 장비가 있어야지 하는 종목이 많아요. 그 시설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봅슬라이 그렇죠. 어떻게 탑니까? 설상, 빙상 다 예. 필요하죠. 그래서 아시아 국가들이 기후도 그렇기도 하지만 그 설비도 없고 그래요. 저는 아쉬웠던 게 동계올림픽 볼 때마다 아쉬웠던 게 우리 일본,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 그것도 쇼트트랙 정도를 제외하고는 다른 종목들에서 메달이 안 나오잖아요. 저는 이번 기회에 아시아 동계올림픽 메카로 평창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서 아시아 봅슬레이 센터, 아시아 스켈레톤 센터, 아시아 컬링 센터에서 아시아 선수들을 겨울마다 이렇게 모아서 대회하고, 물론 동계아시안 게임도 있지만. 네, 지금 유치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최문순 지사 신났겠죠, 이제. 제일 신난 분 중에 한 분이겠죠.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저변을 좀 넓혀서 아시아 선수들도 이런 스포츠의 재미를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 보니까 관심을 가지니까 재밌더라고요. 아주. 예. 그전엔 특히 컬링. 네, 그렇죠. 그거 왜 하나 싶었거든요, 맨날.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 이전의 올림픽 때는 우리하고 상관이 없다 보니까 저거 왜 하나, 저 쓸데없이 바닥질 저거. 네, 청소하는 것 같고, 굉장히 무의미한 게임 같았는데, 역시 재미를 아니까, 예. 즐거움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일 텐데, 하여튼, 아시아 저변을 넓히는 메카로 만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혼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북한 대표단 또 미국 대표단 속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미 라인, 대북 라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네, 그죠? 네, 어제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방남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제 폐막식 자리에 함께 앉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 부국장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고위급 대표단이 나와서 이번에 미국과의 대화를 하겠다라는 신호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방카는 북한을 만나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지만 이방카는 만나지 않겠다는 거지. 지난번 펜스 부통령의 대실패, 사실 이거 대실패였거든요. 외신들도 외교를 대패했다, 미국이 완패했다, 뭐 이런 식의 평가도 많았고, 펜스 부통령이 돌아와서 비판도 많이 받았죠. 예. 그렇게 촌스럽게 세련되지 못하게 했었어야 하느냐 메시지 전달을. 근데 이번에 미국 대표단에 만약에 정말로 북한하고 아무 상관이 없었으면 포함되지 않았을 인물들이 있어요. 네, 앨리스 누커 미국 NSC 한반도 보좌관을 포함해서요. 여러 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북한에도 보면은 최강일 외무성 북미국이거든요. 북미국. 예. 담당자예요. 육자회담 때도 했던 이런 사람들이 라인업이 돼 있는 거 보면 이방카는 페인트 모션이고 만약에 대북 관계, 북미 관계 문제에서 보자면 실제로는 이들이 만난다는 얘기하지 않고 비공식으로 접촉하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다면 이런 라인업들이 각각 북한과 미국에서 이렇게 쭉 왔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예. 네, 또 김영철 부위원장 방남도요. 미국의 제재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왔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미국이 협의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트럼프는 최대 규모 제재를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언론들이 최대 규모 제재를 열심히 보도를 했는데 근데 진짜 보도할 내용은 그게 아니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연설에서 사실대로 말하면 희망하건대 긍정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함께 뜬금없이 던졌습니다. 예, 최대 규모 제재를 얘기하면서 뒷부분에서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 지켜보자. 예. 제가 보기에는 이런 협상단을 대북 라인 또 북한에서